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안의 민주주의 진행을 맡은 이승민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동네에서 만난 직접 민주주의, 또 환경운동과 시민정치, 학교 속 민주 시민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정치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 지역을 일군 원주민들은 쫓겨나가고 새로운 집단이 들어와 상권을 형성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역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문제인 걸까요? 또 지역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태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서정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안지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지훈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정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낯설었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 이제는 꽤 익숙해졌는데 박태원 교수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용어라기보다는 네. 도시지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젠트리, 즉 귀족화를 의미합니다. 즉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조금 더 세련돼지고 그리고 세력된 이미지가 아닌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부분과 함께 사실은 더 그 이전에 주택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의 원형적 의미입니다. 예. 도시의 어떤 공간의 변천이고요. 중산층의 이주지가 외곽에 있다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그 문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원래는 도심 귀도화 현상이란 단어로 원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형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젠트리피케이션보다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유형이 이제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크다 보니 최근에 어떤 이슈적인 단어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다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서 교수님, 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쫓겨나는 원주민은 누구를 뜻하는 건가요? 국립국어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둥지 내몰림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결국은 둥지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일 텐데요. 네. 그 동네에 살았던 주민이거나 아니면 그 동네 상가에 임차했던 임차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분들이 그 동네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동네에서 떨어 나가는 분, 그분들을 이제 원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그 뭐 임대를 받아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립국어원에서 둥지 내몰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는 뭐 1964년에 독일 출신의 도시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1964년에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고 만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미 선진 외국에서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했던 용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서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최근 한 2, 3년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세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이 부산의 이제 감천마을, 그다음에 뭐 경주의 황리단길이나 전주 한옥마을 등 그 대구의 이제 김광석길 예. 등도 아주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핫하다라고 네. 하는 지역들 대부분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상업 공간이었던 곳과 기존에는 주거 공간이었는데 이거를 좀 발전하는 단계에서 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 이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뭐 문화, 산업 또는 뭐 이런 등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조금 구조적으로 얘기해야 될 건 이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국한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문화예술을 뭐 굉장히 문화예술가들이 그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낙후된 지역에서 그 가게를 만들거나 카페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그다음 편집샵 등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좀 소위 이제 핫한 그런 문화적 정체성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만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입소문을 타게 되겠죠. 입소문을 타게 되면 사람들이 찾게 되고 찾게 되다 보면 그 주변에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들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물주들 뿐만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이나 또는 이제 자본가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 그러면 자본가들이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게 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이제 그 시차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을 하고 있었던 분들 또는 그 지역을 멋있게 만들었던 분들이 축출되게 현상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업 공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주변에 있는 주거 공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게 되면 임대료가 좀 상승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생활 편의를 팔던 상점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나 상점, 물건을 파는 또는 문화를 파는 그 기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 공간에 있는 분들은 생활 편의적인 불편을 많이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초기 투자를 해서 정착을 해서 또 여기가 이제 인기를 끌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쫓겨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공식처럼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원래는 그 쫓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경험이고 억울하죠. 네, 좋지 못한 사회적 현상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거 지역이 또 가까운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서촌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촌 같은 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가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 상업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더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서울 시내라면 요즘에 한옥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상업 공간과 이렇게 혼재된 주거 지역에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현상 그리고 주거 지역이었던 곳이 상업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주로 상업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상업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은 결국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 교수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좀 더 세련돼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찾아서 집객하게 된다는 얘기는 유동인구의 증가를 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동인구의 증가는 해당 공간의 사용료를 상당히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상승은 해당 지역이 명소화될수록 또 집객력이 커질수록 불가피한 측면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서 교수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단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간적으로 노후화됐고 조금 황폐화됐던 곳을 그 자본을 들여서 소위 이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재생이라는 것이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원도심을 좀 살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일부 그쪽 장소가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 임대료를 좀 감당 못하는 원주민들이 일부 쫓겨나는 현상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상당히 그 불합리한
요소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이 장소성을 갖는 지역으로 다시 명소화된다면 뭐 죽었던 공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꼭 나쁘다라고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개념 정리를 하실 때 네. 이게 그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예. 개념이 이제 공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최초에 논의되고 이것들이 발전한 단계에서 저는 이제 그 원주민들이 추출되는 과정까지를 젠트리피케이션은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는 현상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네.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난다 하면은 도시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멋있어지잖아요. 예. 이것까지도 젠트리피케이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추출되는 이런 것까지 본다면 예. 조금 얘기를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더 정리 드리면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100% 일으킨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재생을 우리가 했던 이유가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 축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의 모양을 그대로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문화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셨던 원주민들이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재생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추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재생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자꾸 자본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들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네.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동반되지 않으면 이제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동반된다면 실제로 원주민들이 조금은 더 그 문화적 그 삶을 향유하면서 좋은 공간에 살 수 있는 예. 그런 구조가 될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상권이 뜨고 이렇게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까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양상이 너무 빠르거나 지나칠 경우 극단적인 폐해에 대한 부분의 안전장치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 합의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기본적 패턴으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서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던 공간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예.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죽었던 공간이 살아나는 과정에서의 예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통한 원주민들의 일부 이전이거나 아니면 네. 추출 같은 현상들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선진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것이 나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는 그 도시 재생 과정을 통해서 그런 좀 그 아픔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겪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또 재생시키는 재생시키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현상으로 보자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이 최근에 그 서울 서촌에서 한 임차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까지 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월세가 297만 원이었는데 이제 1,200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임차인의 어떤 분노 이게 이제 극에 달했던 사건이고 예. 물론 이제 그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네. 좀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을 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억울함을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표출을 했다는 게 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일견 이 임차인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 교수님? 일단 우리가 현상만 보면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단적인 면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시청자분들이나 예. 아니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최근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서 네. 뭐 상승률도 좀 제한시키고 아니면 기간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최소한의 법적 수단은 좀 강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사실은 피해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박 교수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뭐 양자 간의 어떤 조정을 위한 사회적인 조치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5년 이런 단위가 어쩌면 그 업종이 상당히 적응하고 또 새로운 업종이 또 변경될 수 있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 가치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또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주의 어떤 사적인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한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정말 이런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일단 부정적인 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직접적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불편해집니다. 쓰레기도 증가하고 예. 주차시설도 힘들고요. 예. 그런 초기 단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마지막 그러니까 원주민이 추출된 이후에는 지역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기가 없어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어려움들을 주변 주민들은 또 겪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냥 단순히 좋아만 할 현상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너무 빠르게 조숙되는 겁니다. 상권이.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총량에 대한 부분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면 그 공간이 갖고 있던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부분은 이제 공간적 피해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소비되고 나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상권의 생명이 단축되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조숙에 의해서 성숙에 대한 가치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권이 좀 젠트리피케이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봤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이라고 쓰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예. 저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를 취하는 것이 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수동을 봅시다. 성수동은 과거에는 되게 산업적 이미지, 공장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성수는 문화, 예술 이런 거점 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 쇄신을 성공했거든요.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도시와 공간이 노력을 하게 되면 장소적 매력을 계속 배가하게 된다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도시 입장에서는 좀 열악했던 지역이 좀 좋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 변화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도시 공간의 변화와 그리고 여과작용을 하면서 건전한 도시 발전을 또 견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서 교수님도 네, 제가 이제 저는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으니까요. 예. 부산의 지역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현상이긴 하지만 예. 지역 입장에서 아주 환영하진 않지만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장소가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명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에 가로수길이 뜨니까 세로수길이 떴었죠. 예. 서울에 경리단길이 뜨니까 경주의 황리단길이라고 떴었습니다. 결국은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에서는 일상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이것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대개 부각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네네.
지역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나마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외집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뭐 찾아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측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이 명소화됐고 그만큼 알릴 스토리가 우리 지역에도 있구나라는 새로운 자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결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현상이지만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 아니면 지역의 어떤 새로운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앞서서 박 교수님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무 빨리 이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역에서는 이런 속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부정적인 면은 발생하지 않나요? 서울의 속도보다 지역의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받아들이는 속도도 좀 늦고 네. 반응하는 속도도 좀 늦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예.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의 나쁜 부정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임대료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그전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공간, 장소가 서울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집분들이 와서 지역의 먹거리를 먹고 그 장소에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얹혀진 네.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다시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은 지역 입장에서는 되게 어쩌면 유익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픔은 있지만 네. 그 아픔을 지역에서는 참아낼 수 있을 만큼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정적이기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이런 긍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추천을 해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네. 지역 자랑을 또 해야 되겠는데요. 감천문화마을이 대표적이고요. 아, 그렇죠. 유명하죠. 네. 거기는 뭐 특정 종교가 좀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예. 사람들이 거주하셨던 공간이 그 외국의 나폴리 뭐 이런 식의 공간과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비교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활성화 계획들이 맨 처음에 초기에는 좀 많은 또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실패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 백신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또 도시계획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수범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예. 그 과정까지 오기에는 일단의 아픔은 지역적인 아픔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는 점포동 카페 골목도 되게 유명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바구길이라고 해서 네. 부산역 앞에 있는데 서울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곳입니다. 그 1.5km의 이바구길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투리 이제 이야기길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에 부동산 가치도 좀 올랐고 뭐 올랐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공간이 이제는 그 부산 분들은 조금은 그런데 뭘 좋아할까라고 했는데 네. 그 삼곡도로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1.5km의 길이 이제 그만큼 우리 외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은 부산이 우리 근대 역사를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네.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예. 뭐 거기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충분히 우리 부산의 지역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죠. 지금 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주택보다 상권에서 나타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경제로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을 그 관광객 없이 또는 방문자 없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역 경제는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정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면 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세 분 의견을 좀 공통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구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이제 공간 마을, 그 다음에 지역의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그 원주민들이 축출되는 현상, 이 두 가지를 젠트리피케이션을 본다면 네. 저는 이 구도심의 활성화, 공간의 활성화, 이거는 저희가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된다 또는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추출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네.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원주민들이 실제로 지역에 상생된 가치를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 지역을 특색 있게 되고 뭔가 멋있게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막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주민들이 쫓겨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다음 이거를 그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문화예술이든 생활이든 이런 공간의 어떤 공간을 이제 뭔가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저는 현상이고요. 네. 그 현상에는 분명히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 또는 부정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로는 그 현상들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 네. 그것이 제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시스템적인 것이든 뭐 그런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자체를 일어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가 생기게 되면 다음번 문제를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사회적인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험이 누적되면 이 문제를 막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둬야 하느냐 이런 논쟁보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더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성숙 이 부분이 오히려 이 부분을 대체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 분 모두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은 좀 보완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제도적으로 좀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이미 그 많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자체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그 문제점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이든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갖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좁은 그 문화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색을 없애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강구한 결과 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상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원주민들이 그 장소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획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드렸던 부산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상가를 계획할 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 상가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프랜차이즈화된 상업 공간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진입 장벽을 맞는 그런 계획적 건축적 수단도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서 부산의 여러 지역들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서 유명해진 꽃분이네라는 가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들어본다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문제는 조금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임대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꽃뿌리네 가게를 갖고 있던 건물주가 있었고 네. 임대인이 있었고 그걸 임차했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전전대 형태라 그래서 임차인이 두 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임차를 해서 재임차를 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 분은 원래 그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한 차례 임차를 했던 중간에 분이 있는 임차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꽃분이네 때문에 1000만 관객을 불러들였고 네. 그곳이 명소화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임차했던 공간을 재임차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임차료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예. 사실은 엄청난 가격의 임차료를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에 응하지 못했던 그 최후의 임차인은 어려워진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중재를 통해서 부산시가 중재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임대료를 그 지불하도록 요청을 했고 네. 그것을 이제 임대인이 그 중간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받아들여서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그런 그 소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일차적인 문제, 그 둥지 내몰림 현상이 있을 때 부산시가 나서서 중재를 했다라는 것은 지자체의 어떤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초기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네. 뭐 나름대로 부산시가 중재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 그 꽃분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됐지만 사실상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이 개정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올 초에 일어났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해야지 좀 네네.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그 임대인의 계약 그 갱신 요구권에 대한 그 확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는 지자체별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부산에서처럼 그 지자체에서 이제 분쟁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기회가 열렸다는 게 좀 고무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초에 그 개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원래는 1년에 9%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로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10년 동안 매년 5% 정도의 임대료 인상률만 이제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이제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좀 박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은 어떤가요? 일단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가보호법에서 한 것은 보편적인 소상공인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상권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5%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면 매출이 다른 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역에 있는 건물주는 매출 증가에 대한 임대료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상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 상권의 이용자들이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되지 않으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방문자가 줄어드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또 제한하는 그 부분도 약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일본의 사례가 굉장히 저는 그 매우 사회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일본은 꼭 법률에 대한 개념보다는 지자체, 그러니까 마치 쭈꾸리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단체들이에요. 자기들이 같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해관계자이면서도 또 지역의 또 근린 이웃이죠. 예. 이분들끼리 자신들의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상권이 잘 돼야 서로 잘 되는 거다라는 그 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을 살면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서로 살펴보고 서로 거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결정을 서로 믿으면서 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의 그 상권은 건물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상권이 주는 매력과 차별성이 전체 매출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임차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협약, 이것이 좀 더 문화적이고 자발적이고 협력적 체계로 좀 발전되는 그런 일본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요즘 말하는 타운 매니지먼트나 예. 또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BID라고 해서 스스로 상권을 가꾸고 매력을 가꾸는 시스템, 이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국에도 이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루스도 그렇고요. 예. 주택 문제도 그렇지만 또 이민자도 있었고요. 또 계층 간에 또 그 신분 체계가 굉장히 공고히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속성은 중산층의 문화를 따라하고 싶어하거나 또는 중산층이 어떤 상권적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파장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서 쇼디치를 보게 되면 네.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귀족 문화가 있던 곳이죠. 화려했습니다. 활력도 많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슬럼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떠났어요. 네. 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민자가 들어오다 보니 슬럼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문이 좀 떨어지고 쇠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어 총리가 새로운 갱신 정책을 내게 됩니다. 즉 도시 재생, 지금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거죠. 네. 이걸 하는데 이익을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지 말자라는 기본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이익이 건물주 하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쏠린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은 뭐냐면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 그 이익을 건물주가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만 네. 임대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도 좀 골고루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동감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자산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거죠. 그것이 바로 아마 이 쇼디치가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하는 펀딩, 즉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공동 토지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부동산 신탁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유자산화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제 시민자산화란 말도 씁니다. 이걸 통해서 이익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도시 재생에 대한 효과와 지속성이 확보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요. 실제로 도시 재생 많이 또 활용되고 있는 방안으로 이 사례를 응용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쇼디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가수 지드래곤이 뮤직비디오를 거기서 촬영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영국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서 교수님, 프랑스에도 또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더 골목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촉발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요? 네.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었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적인 수단을 통해서 프랑스는 만들어냈습니다. 네. 결국은 1980년대, 90년대 그들도 우리처럼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었고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조금은 컨트롤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2000년대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지금 도시재생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그 계획적 수단을 좀 강구를 했는데요. 네.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것이 비탈 까르띠에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생기 있는 가로 만들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골목, 네. 시속 4km의 보행이 많아지는 그 골목들을 기존의 그 수공업자, 소상공인들이 있었던 독특한 유니크한 분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네. 이런 비탈 까르띠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네. 그것은 프랑스 파리의 전체 거리로 가로로 보면 비율로 보면 한 16%, 그리고 길이로 보면 259km 정도의 아주 큰 영역을 소위 그 보호 상업가로 형태로 이제 보호를 한 것이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어떤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던 공간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다른 것들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막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계획적 수단을 통해서 상당히 그 프랑스의 지금 우리가 느끼는 프랑스의 가로 분위기, 어떤 골목의 분위기가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되게 의미 있는 그 프랑스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프랑스에서 또 이제 이 정책이 성공하게 된 베이스가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책은 약간 이념적인 걸 수반합니다. 보수와 진보. 근데 프랑스는 조금 더 소수 의견을 좀 존중해주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 있고요. 예. 제가 부러운 건 이겁니다. 뭐가 부럽냐면요. 상권을 다 조사한 거예요. 프랑스의 상권을 조사해서 예. 무조건 다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활력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보호가로 구역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 이게 도시계획 지구지정에 해당하는 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통계입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현실적 그 통계들을, 실태들을 계속 조사하고 누적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만 소상공인 보호가로 구역 같은 정책이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동의가 없으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해냈나요?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그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요. 살고 있는 사람보단 방문자들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상권을 소비하는 소비자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어떤 문화적인 또는 사회적인 필요성 같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상권에 제공해 줄 때 볼거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집객력의 매력의 어떤 포인트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이 장소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저는 일단 주민참여의 광역적 개념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옥마을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들 오는 거 처음엔 좋아했습니다만 시끄럽기만 하고 자기가 돌아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감천마을의 케이스는 왜 성공했냐면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던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사람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한 사람만 이익을 갖는 게 아니라 예.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그중에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부분 구축. 이게 저는 굉장히 선결돼야 할 부분이고요. 네. 주민 의견 수렴도 그러한 측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프랑스의 보호지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프랑스 시민들의 뭐 양보라든지 배려, 이런 공감,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민주 시민 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또 다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영국 하면 또 여기 또 영국인데 영국은 그 명문 구단들이 있죠. 축구 명문 구단을 보면 굉장히 그 팬층이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게임이 지면 또 위로해, 또 이기면 기쁨을 표현하는 펍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베이커리 같은 자신들만의 그 상업적 매력을 갖는 공간이 있죠. 네. 그런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 재개발 정책 속에 그 지역이 그 베이커리 빵집이 포함되면서 이제 자신들의 공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그러한 공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거죠.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해당 빵집을 본인들이 인수하고 그리고 축구와 그 상업 이 공간을 연결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만든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이 상업시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려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 자산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극복한 사례도 있었는데 안 교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게 있었는지. 그 공공자산화가 시민자산화와 그러니까 공유자산화가 시민자산화, 공공자산화로 이렇게 나눠서 발생이 되는데요. 네. 광진구 같은 경우는 11개의 사회단체가 5층짜리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사게 되죠. 사서 거기 11개의 그 지역단체들 다 입주를 해서 그 공간에서 서로 협업도 하고 네. 그 사무실도 일도 하고 이러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지역 활성화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을 살리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민 출자 방식,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돈을 보태면서 진행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네.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지역들의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런 네, 있습니다.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네,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 터무니있는 집이라는 그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예 그 건물을 산 건 아니고요. 네.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의식 있는 시민들이 100만 원씩을 내서 건물에 보증금을 대신 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1호점 같은 경우는 6명의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데 10만 원 안팎의 돈만 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네. 보증금을 시민들이 내주고 그 임대료만 청년들이 내는 이런 구조로 이제 그 시민 자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도 뭔가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자산화적 측면이 좀 있는데요. 네. 서울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공안심상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료의 70%, 80% 정도로 입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동구의 성수동 같은 경우는 소셜벤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집적시키는, 좀 싼 임대료를 집적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공공자산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조례와 법 체계를 보면 그 조례가, 그 구조례가 있고 예. 시조례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구조례는 법의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지만 네. 구조례를 만들 때 각 상위법과 연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방지조례를 만들었는데 네. 그 방지조례의 기준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시의 제도와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시의 조례를 위배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이 한국 상황에서도 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의 사례는 법적으로도 이렇게 효력이 있도록 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생협약의 그런 사례들도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실효성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은 강제력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상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테두리보다는 상권 전체의 상인들의 의식이 문화적으로 승화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상권은 뭐 3일 또는 뭐 한 달, 석 달 이렇게 해서 상권을 하고 사라질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권은 계속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별적인 매력을 누적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권은 아직은 제가 보기엔 진정한 매력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어쩌면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촌 같은 경우는 대학 문화의 메카로서 정말 훌륭했죠. 그 당시만 해도 홍대는 그 아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신촌은 많이 쇠퇴했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 1세대 공간이 몰락한 겁니다. 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신촌에 있는 건물주와 임대인이 드디어 서로가 협력적 파트너라는 걸 인식했어요. 지역 주민들도 또 대학생들도 인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자발적인 협력 체계와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대문 구청도 거기에 이제 끌고 가기보단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이러한 어떤 그 신촌의 제 어떤 발견 또는 신촌의 새로운 매력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어떤 상업 공간의 새로운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앞으로 좀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제정해놨다 했다고 해서 네. 이것이 마치 마법의 효과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파트너 인식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그것이 저는 해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 제도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같이 성장하자라는 상생에 대한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좀 먼저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조금 더 그 다른 측면의 것들을 좀 첨언하자면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상생 협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상생 협약 자체가 조금은 선언적이고 또 표피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엉뚱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젊은 분들 많이 입고 사서 입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그 고래도 죽이고 예. 뭐 거북이도 죽이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소비해서 버리는 것들이 결국은 환경을 좀 파괴한다. 결국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 네. 이런 패스트 패션이 지금은 지속 가능 패션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상생 협약 자체도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장소화 또는 명소화가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만들어냈고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생 협약을 만들고 있다면 네. 결국 이것은 지속 가능성을 얼만큼 높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그 지역을 장소성 있게 명소화를 지켜가면서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상생 협약도 말씀드렸던 약간 표피적이고 정치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이제 지역 살리기 내지는 지역과 또 같이 살아가기와 관련된 예.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둘 간의 어떤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지역에서 이 동네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네네. 이제 그 약간 다른 각도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상생협약이 표피적이고 구속력이 없긴 하죠.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실제로 공공이 건물주와 임차인을 협약의 대상 또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역시가. 무슨 얘기냐면 상생협약을 통해서 민주시민 의식이 고양되는 겁니다. 그게. 네. 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거나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명시적인 내용을 협약에 담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내가 이 지역이 일원이구나. 내가 나 혼자 그냥 잘 살면 안 되는구나. 네. 이 지역을 함께 고려해야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민주시민 의식 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거나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데 좋은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지 법적 제재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느껴지는 이 다양한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현상인지 또 어떤 부작용,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조금 보완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시대, 그다음에 지역, 또 이제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공간들과
그 지역에 맞춤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 지역을 함께 끼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뭐 임차인들, 또 임대인들, 그 다음에 지방 정부, 또 중앙 정부까지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성수동 예를 제가 자꾸 드는데요. 네. 성수동은 그 시민들과 공공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 공공협약을 함께 맺었는데요. 건물주 1명, 임차인 1명, 그 다음에 성동구청장, 이렇게 3개의 주체가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지역을 함께 상생시키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지키자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실제로 255개의 건물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65%가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 임대료도 1년이 지나서 한 5배 정도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임대료 상승률이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실효성을 거뒀거든요. 네. 이런 예처럼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의 각각의 주체들에 맞는 정책들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거나 또는 활성화시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서 교수님. 예. 네. 저희는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개발의 시대를 겪었죠. 그렇죠. 지금은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인구 소멸의 시대, 관리의 시대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는 어찌 보면 이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인구 소멸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의 자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예.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소중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그 지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되게 소중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또 시속 4km의 보행속도, 결국은 골목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근대 자산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유니크한 공간들을 명소화, 장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부정적인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면서 좀 더 동네 안의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네. 시스템적인 또는 제도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자의식도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동네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만약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올바른 합리적인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투표권을 갖고 투표를 통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네. 네. 상업지역에서 장소 간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자신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단순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수요들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을 아주 고정된 거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방파제를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파도를 타는 즐거움, 즉 서핑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연성, 이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건물주와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돈 많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비율로 계속적인 수익을 내는 안정적 임차인이 얼마나 본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협력적 파트너에 대한 것들이 법률 이상의 그 개념으로 파트너 인식을 하는 문화적인 부분까지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관의 입장에서는 조급증, 즉 4년 임기 내에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트리피케이션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관의 입장에서 공공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상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즉 신호등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주면서 시그널을 주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수위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좀 구조적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공간의 소비자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다각적 활용, 시민자산화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단순히 이론적인 형태나 낭만적 형태가 아닌 프로페셔널 관점의 자산관리 전략을 수행하는 모델들을 빨리 만드시고 그 경험을 누적해서 실제 상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외국의 사례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포용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함께 잘 살아보자는 민주시민 의식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동네 안의 민주주의 마지막 순서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정치라는 주제를 두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회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이제 겨우 수면 위로 드러난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로 인식하고 또 민주 시민으로 접근하느냐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동네 안의 민주주의 그 마지막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